변화하고 움직이는 정체성. 우리는 여자아이는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아이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성향을 성정체성의 표현이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대의 어린아이들도 색에 대한 선호가 매우 분명하며 남자아이가 분홍색 장난감을 고르면 좀 특이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인 1918년 미국의 한 상업지는 일반적으로 분홍은 남자아이용으로, 파랑은 여자아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분홍은 좀 더 단호하고 강력한 색깔이라서 남자아이에게 더 어울리고, 파랑은 좀 더 섬세하고 우아해서 여자아이를 더 예쁘게 보이게 한다. 라는 기사를 싣고 있다. 성 정체성에 대한 표현 중 하나라고 여겨졌던 아이들의 색깔 선호는 실제로 문화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심은 어떨까? 우리는 남자가 여자보다 경쟁을 선호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유리 그니지와 존 리스트의 조사 결과도 그랬다. 경쟁 방식 선택에 대한 실험에서 미국은 남성의 69%, 여성의 31%가 경쟁 방식을 선택했다. 북의 사회로 유명한 마사이족은 남성은 50%, 여성은 26%가 경쟁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목의 사회인 카시족의 경우 남성은 39%만 경쟁을 선택한 반면 여성은 무려 54%가 경쟁을 선택했다. 목의 사회의 여성 주도적 문화가 카시족 여성에게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성별 격차 중 많은 것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교사인 제인 엘리엇은 어린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의 무서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려고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엘리엇은 학생들을 갈색 눈과 푸른 눈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목에 특별한 옷깃을 달게 했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갈색 눈의 학생들이 더 우수하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뒤부터 갈색 눈의 학생들이 푸른 눈의 학생들을 놀리고 경멸하기 시작했다. 어떤 갈색 눈의 학생은 엘리엇에게 선생님은 눈이 푸른색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 있었나요? 라고 묻기까지 했다. 다음날 엘리엇은 어제는 자신이 잘못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래는 푸른 눈의 학생들이 더 우수하다. 그러자 갈색 눈의 학생들은 갑자기 기가 죽었고 푸른 눈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고 이번에는 푸른 눈의 학생들이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을 여러 방식으로 짓밟기 시작했다. 정체성의 변화는 이처럼 생각보다 순식간에 일어났다. 또한 학생들은 그 짧은 시간에 능력의 변화까지 보였다. 단어를 빨리 소리내어 읽는 활동을 했더니 우등 그룹의 평균 읽기 속도가 열등 그룹의 읽기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랐다. 열등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열등 그룹에 있을 때는 세상에 나쁜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엘리엇의 실험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확립되거나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이들이나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도 정체성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의 연구팀은 심리학과 지하실을 감옥처럼 꾸미고 일반 성인들을 들여보내 생활하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동전 던지기로 절반은 죄수의 역할을, 나머지는 교도관의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실험 시작 후 단 6일 만에 실험을 그만두어야 했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완전히 동화되어 전형적인 죄수와 교도관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감옥 실험 생활 동안 평생 받은 교육을 해체시켜버린 것만 같은 모습을 보였다. 죄수인 대학생들은 교도관에 대한 증오심, 생존, 도망만을 생각하며 비굴해졌고, 교도관인 대학생들은 잔인함 속에서 쾌감을 즐기며 자신이 정말 교도관이 된 것처럼 죄수들을 막 다루었다. 성인의 정체성도 이처럼 짧은 시간에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서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 지키지 못한 독서 목표. 질문 하나를 해보겠다. 다음 중 여러분, 성인 기준이 마음을 먹고 실행했을 때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보자. 1. 1년에 책 50권 읽기. 2. 동전을 300번 던져 앞면이 200번 나오게 하기. 1년에 책 50권 읽기는 내 대학 생활의 독서 목표였다. 1년은 52주이고 2주 정도는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빼고 1년에 50권 정도 책을 읽으면 좀 괜찮은 독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정한 목표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살이 되기 전까지 내가 1년에 50권의 책을 읽었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1년에 15권 넘게 읽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연간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아서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아내와 21세에 만나 10년을 넘게 사귄 후 결혼했는데 매년 초에 함께 1년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우선순위에는 항상 독서가 있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독서 계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독서를 하지 못했던 것일까? 독서는 사실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다독편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아무튼 마음을 크게 먹고 책을 펼치지만 만화책이나 무협지가 아닌 이상 진도를 나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말 열심히 읽은 것 같은데 책 하단에 적혀있는 쪽수를 보면 겨우 50쪽 정도 읽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읽자고 생각하며 책을 덮는다. 그러다가 그대로 일주일, 때로는 몇 주가 흐르기도 한다. 나중에 다시 책을 펼쳐 읽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머리가 텅 빈 느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읽어보려 하지만 이내 지겨움과 졸음이 몰려온다. 그러면 책을 다시 덮고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고 다른 흥미있는 일을 찾으러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매번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지만 좌절이 거듭되었다. 먼저 드는 생각은 자책이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계획, 도전, 좌절을 반복하다가 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역시 난 독서와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야. 뇌구조가 독서랑은 궁합이 안 맞아. 하지만 대인관계도 괜찮고 센스도 없지 않은 편이니 이 정도면 됐지 뭐. 1년에 100권 가까운 책을 읽는 여자친구와 주변의 독서가들을 보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독서하는 머리로 타고났구만. 역시 유전자의 힘이라니까. 나는 전형적인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계획이 실패하자 뇌에서 피사 말파파가 출렁거리며 자아의 위협을 느꼈고 자책을 하게 되었으며 실망이 커졌다. 그리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자기 정당화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마음에 정립했다. 독서를 잘하는 뇌가 따로 있고 내 한계는 명확하다는 생각 말이다.
하지만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2008년에 대공황 이후 최고의 경제 위기가 오자 경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생기게 된 나는 처음으로 책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한 해에만 300권에 가까운 책을 읽었다. 예전에 나는 경제학 원론 강의에서 난무하던 수학에 질려 경제학을 싫어했는데 그런 내가 주로 경제 관련서를 300권이나 읽었던 것이다. 순전히 우연이었다. 사람들의 호들갑이 궁금해 잠깐 구경 나갔다가 발목이 잡힌 셈이었다. 그 이후 버스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하던 내가 스페인에서 10kg짜리 배낭을 메고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에 해당하는 800km를 걷고 글 몇 줄을 쓰는데도 허덕이다가 400쪽이 넘는 책을 쓰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나를 한계 짓지 말자.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다 보면 내가 결코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구나. 나는 30살 이전까지는 내가 1년에 3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800km를 걸을 수 있다고, 책을 쓸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도 가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할 만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고정형 인간에서 성장형 인간으로 변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순전히 운이었다. 그렇다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긴가? 경제 위기 같은 드라마틱한 일이 갑자기 생겨 거기에 빠지거나 개고생을 하며 800km를 걸어야 가능한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드웻 교수를 다시 만나보자. 생각대로 될 수 있다. 2007년 드웻 교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교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떤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고정형 학생과 성장형 학생의 성적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지만 중학교에서는 고정형 아이들의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과정과는 질적으로 더 어려운 학과 공부에 직면하므로 실패와 좌절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고정형 학생들은 실패와 좌절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혹시 문과 출신이라면 아마도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나랑 수학은 안 맞아. 이 말은 실제로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다. 문과를 선택한 이유도 문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수학이 싫어서였다. 드웻 교수는 고정형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수학의 일반적인 학습 요령에 대한 교육을 했고 다른 그룹에서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성적이 오른 학생들 중 76%가 성장형 사고방식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었다. 교육을 통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실험에서 더욱 흥미를 느낀 것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었다. 드웻 교수가 선택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희들의 두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두뇌는 연습으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근육과 같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 너희들이 과거에 습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능력을 익히는데 연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생각해보라. 어떤 것도 단시간에 완전히 익힐 수는 없는 법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는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드웻 교수는 뇌를 근육에 비유함으로써 연습을 통해 더 뛰어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 것이다. 이렇게 그는 겨우 단 한 번, 2시간의 교육으로 고정형 아이들의 수학 점수를 바꿔버렸다. 내가 독서법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한 데에는 드웻 교수의 이 교육이 큰 영감을 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30세 이전의 나처럼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독서법에 대해 아무리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전달한다 해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이 장에서 내가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서법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둘째, 앞으로 소개할 여러 독서법에 대한 설명에서 뇌의 가소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개념 정립을 해두면 책 전체가 더 편하게 다가올 것이다. 셋째, 나는 저자로서 내가 제시하는 독서법을 독자 모두가 잘 해내길 간절히 바라는데 여기에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뇌의 가소성은 우리 모두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는 물리적 증거이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뇌가 그 방향대로 해부학적으로 변한다. 뇌의 가소성은 우리 모두 자신을 성장형 자아로 인식할 수 있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정체성은 바닥에 검게 굳어 딱 달라붙은 껌딱지 같은 것이 아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체성이라는 불변하는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본질이다. 인식이 변하면 본질도 바뀐다.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는 여자아이가 원래 분홍색 옷을 좋아하며 남자아이보다 경쟁심이 부족하게 태어났다고 믿는 것과 같다. 또한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는 매우 빠르게 올 수 있다. 갈색 눈, 푸른 눈의 아이들과 감옥 실험을 떠올려보라. 다이아몬드만큼 강력하다고 여겼던 자기 인식이 깨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드웻 교수가 성장형 사고방식을 위한 수업을 하던 도중에 공부 의욕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골칫덩어리로 유명한 짐이라는 학생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고 멍청이로 살 필요는 없는 거네요? 내가 예전에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있다. 헨리 포드의 말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 문제, 유전적 한계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일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한에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될 수 있다. 1년에 50권 책 읽기 같은 것들 말이다. 그렇다면 동전 던지기는 어떨까? 우리의 인식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도록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2009년 실시한 실험에서는 레지던트 13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실험 조건 속에서 동전을 300회 던져 최대한 앞면이 많이 나오게 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레지던트들은 동전 던지기를 연습한 적도 없었으며 동전을 너무 낮게 던져서도 안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13명 모두 앞면이 많이 나왔다. 그중 7명은 앞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많이 나왔고 어떤 이는 앞면이 무려 200회나 나왔다. 동전 던지기도 이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는데 하물며 제대로 된 독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